1961년 11월 14일 박정희 의장은 오전 9시 15분 숙소인 한국 대사관저를 떠나 알링턴 국립묘지로 향했다. 무명 용사비에 헌화한 박 의장은 곧바로 미 국무부로 갔다. 7층에 집무실이 있는 러스크 장관은 1층 현관까지 내려와 박 의장 일행을 영접했다. 이날 박정희 러스크 회담에서 박 의장은 대한 원조의 증액을 끈질기게 요청했다. 박정희, 공산 침략의 가능성 때문에 한국은 60만 군대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는 조건에 놓여 있습니다. 1960년부터 미국의 한국군 유지비 원조 액수가 감소함으로써 한국 측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한국 측의 군사비 부담 증가로 경제개발에 큰 짐이 되고 있으니 5개년 계획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한국군에 대한 원조 수준을 1959년 수준으로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원조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경제 계획에 나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현 수준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실시되는데 우리는 해외 투자 차관을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귀측에 대해서 특별경제안정기금으로 1억 달러의 차관과 7천만 달러의 경제개발 차관 및 800만 달러의 기술 원조를 요청합니다. 이 액수는 너무 많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강력한 반공국가와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돈입니다. 러스크, 정부와 의회는 지난 15년 동안의 해외 원조 실적을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포함하여 많은 원조 수혜국들에서 원조가 효과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의회는 장기 경제개발 원조란 발상을 내어놓고는 그 대신 군사 원조, 무상 원조, 단기 원조를 줄이려 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관련하여 한두 가지 문의할 것이 있습니다. 군 병력을 건설공사, 통신, 보건 부문에 이용할 수 없을까요? 한일 국교 정상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미국 정부의 원조 집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약이 있으나 우리는 한국 정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방도를 연구해 보도록 합시다. 박정희, 미국이 무상 원조에서 장기 차관으로 정책을 전환한다고 해도 한국에는 그것을 너무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몇 년간만이라도 미국의 원조가 계속된다면 한국은 장기 차관 체제를 위한 기초를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군 병력을 경제개발에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는 이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오는 길에 도쿄에서 이케다 총리와 단독으로 만나 국교 정상화를 가능한 한 빨리 타결짓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러스크, 일본과의 국교 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한 원조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박정희, 장관께서는 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희망적인 답변을 줄 수 있겠습니까? 러스크, 해밀턴 처장과 그 문제를 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의장께서 떠나시기 전에 저도 이 문제로 한 번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하실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될 것입니다. 저의 이 대답이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합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취한 사면 조치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 의장은 1시간 반 동안의 회담을 끝낸 뒤 같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 파울러 해밀턴 처장을 찾아가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 요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 일행은 백악관으로 향했다. 1917년생으로 박 의장과 동갑인 케네디 대통령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차에서 내리는 박 의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나눴다. 현관 계단을 올라간 두 지도자는 사진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했다. 박 의장은 오찬에 참석할 수행원들을 케네디 대통령에게 소개했다. 박 의장 일행이 로비로 들어서자 미 해병대 군악대가 아리랑을 연주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오찬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박 의장을 2층으로 안내하여 부인 제클린 케네디 여사를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에게는 족자를, 부인과 자녀들에게는 한복 한 벌씩을 선물로 내놨다. 오찬에는 미국 측에서 러스크 미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램리처 합참의장, 월트 W. 로스토 특별보좌관, 버거 주한 미국 대사, 폴 리츠 국무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등 요인들이 참석했다. 박정희 의장, 정일권 주미대사,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등
한국 측 참가자 23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짤막한 환영사를 했고 박 의장은 군사혁명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답사를 했다. 박 의장은 우리는 국가의 생명을 건지고 이를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병든 기관을 제거해야 하는 외과의사의 처지에 놓여 있다 라면서 직장 활동의 공정, 국가 건설의 의욕, 국가에 대한 책임감, 이러한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적 요소가 우리의 국가 재건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시간 40분간 계속된 이날 오찬에는 박정희 의장이 좋아하는 전복 요리가 특별히 등장했다. 박 의장은 오찬이 끝나자 일단 한국 대사관으로 돌아왔다가 오후 3시 30분 다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정상회담은 오찬 분위기의 연장선상에서 매우 유쾌하게 시작됐다. 케네디 대통령은 혁명정부가 단행하고 있는 여러 개혁 조치를 환영하는 바이지만 우리로서는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다고 했다. 혁명정부가 세제개혁을 단행하는 바람에 주한미국 대사관 직원들도 그동안의 체납 세금을 물어야 한다니 야단입니다. 박정희 의장도 농담을 했다. 미국에 와서 보니 카메라 기자들이 상전이더군요. 의장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신문 기자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골칫거리죠. 1961년 11월 14일 오후 3시 3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이루어진 케네디 박정희 정상회담의 기록은 최근 공개됐다. 우리 쪽에서는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 최덕신 외무장관, 박병권 국방장관,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주미대사, 한상국 통역관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러스크 국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세뮤엘 버거 주한미국 대사, 월트 로스토 대통령 특보, 파울러 해밀턴 국제개발처 처장, 월터 메카나기 극동문제 담당 국무부 차관보, 킬렌 유솜 처장, 코렌 동북아시아 문제연구소장, 클라인 통역관이 배석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미리 준비된 공동성명서를 읽어보고 만족한다고 말했다. 만약 박 의장도 동의한다면 이대로 발표하도록 하자고 했다. 박 의장도 동의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그대로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케네디, 아까 박 의장과 오찬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바 있습니다. 한국 외무장관과는 월남 사태에 대해서 대화했는데 이 사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비망록을 작성해서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본인은 어떻게 하면 월남의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습니다. 최후의 수단은 물론 미국 병력을 투입하는 것입니다만 진정한 해결책은 월남인 스스로가 외국 원조의 의존함이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월남은 단순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정희, 러스크 장관과 해밀턴 처장에게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국이 너무 혼자서 많은 부담을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세계의 각국들은 각자가 할 수 있는 부담을 나눠줘야 자유세계 전체의 힘이 증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반공 국가로서 한국은 극동의 안보에 최선을 다해 기여하고 싶습니다. 월맹은 잘 훈련된 게릴라 부대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월남식의 전쟁을 위해서 잘 훈련된 100만의 장정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승인하고 지원한다면 한국 정부는 월남에 이런 부대를 파견할 용의가 있고 정규군이 바람직하지 않다면 지원군을 모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자유세계가 단결되어 있음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출국하기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군 지휘관들과 토의했습니다. 모두가 적극적이었습니다. 대통령 각하께서도 군사보좌관들과 함께 본인의 제의를 의논해 보시고 저에게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케네디, 참으로 감사한 말씀입니다. 미국은 베를린 장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전체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본인은 맥나마라 장관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박 의장께서도 내일 맥나마라 장관, 랩리처 합참의장과 한 번 더 만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필리핀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의논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군요. 프랑스 사람들이 확인한 대로 이런 상황에서는 서양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행동에는 한계가 있어요. 박정희가 이 자리에서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사실은 지금까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박 의장이 월남 파병을 제의한 대목은 삭제한 상태로 외교 문서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삭제된 부분이 공개 문서에서 복원된 것은 1996년 미 국무부가 미국의 외교란 문서집에 1961년, 63년,
동북아시아 편을 발간하면서였다. 당시 미국의 원조를 받는 입장에서 케네디 대통령에게 들이밀 카드가 없었던 박정희 의장이 고심 끝에 생각해낸 것이 월남 파병이었다. 연 파월 인원 약 30만 명, 최다 주둔 병력 약 5만 명을 기록한 역사상 첫 해외 파병의 씨앗이 이때 뿌려진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예정에 없었던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하게 되는데 이는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월남 파병 용의를 밝힌 박정희의 논리는 자유세계의 일원으로서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며 파병에는 미국의 승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파병에 따른 여러 가지 경제적 이득을 계산에 깔고 한 발언이었다. 케네디는 대화를 대한 원조 문제로 끌고 간다. 그는 미국이 바이 아메리카 정책을 쓸 수밖에 없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한국이 희망하는 것은 바이 아메리카 정책의 전면적인 철회가 아니라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러스크 국무장관은 만찬 때 이 문제를 더 이야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정희, 본인은 혁명의 전과 후를 비교하여 혁명 정부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문서를 갖고 왔습니다. 본인은 이 주제를 가지고 러스크 장관, 해밀턴 처장과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케네디, 양국의 대사께서는 이미 혁명 주체 세력의 업적에 관해서 매우 설득력 있는 이야기들을 본인에게 해주셨습니다. 본인은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미국이 박 의장을 최대한 지원할 것임을 보장해드립니다. 우리는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공산화된다면 일본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태평양 지역 전체가 자유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사활적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는 곳입니다. 맥나마라 장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의장께 설명해 드리시오. 맥나마라 장관, 핵무기 및 재래식 무기의 증강 예산이 당초 계획보다도 60억 달러나 늘어났습니다. 1700대의 핵무기 탑재 전투기 가운데 850대는 15분 내에 이륙할 준비를 갖추고 항상 비상대기 중입니다. 핵무기 분야에서 소련이 최근 대기권 실험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양적으로는 3배에서 8배, 질적으로는 그 이상으로 우세합니다. 소련은 200에서 300대의 핵무기 탑재 폭격기를 북미 대륙 상공으로 보낼 수 있을 뿐입니다. 대륙간 탄도탄의 경우 우리는 핵탄도 미사일 80기를 장착한 5척의 폴라리스급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케네디, 소련이 우리에게 선제 공격을 가한다고 해도 미국은 그보다 훨씬 가공할 반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골칫거리는 이란, 월남, 쿠바 등지에서 경험한 성격이 많이 다른 분쟁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정희 의장에게 38선을 통한 공산주의자들의 침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고 물었다. 박정희, 그자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38선을 침투하려고 했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일망타진되고 있습니다. 케네디, 북한 사람들의 사기와 정치 성향은 어떻습니까? 박정희, 식량 소비량과 주민들의 생활 수준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그들은 기반 산업과 지하 자원에서는 남한보다 우월합니다.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10만 킬로와트입니다. 남한은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라야 전력 생산량이 103만 킬로와트 수준에 달할 것입니다. 케네디, 원자력 발전소를 짓지 그랬어요. 박정희, 건설비가 너무 비싸 생각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지원해준다면 고려해보겠습니다. 육군과 해군 전력은 남북한이 비슷합니다. 공군은 북한이 남한보다 4배가 강합니다. 러스크, 그 공군력이란 북한만을 말합니까? 아니면 중공과 소련 공군력을 포함한 것입니까? 박정희, 북한만을 가리킵니다. 한국과 일본 주둔 미 공군력을 포함시키면 북한과 대등해집니다. 북한은 지금 산업화에 매진하고 있고 남한은 낙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가장 큰 당면 과제는 군사력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경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가 그러합니다만 분단된 국가에서는 경제력이 서로 대등하지 않으면 일방은 다른 여러 부문에서 뒤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런 처지에 빠지면 안 됩니다. 본인이 여기에 온 이유는 한국군의 병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뒷받침을 얻기 위한 것이며 경제개혁과 재건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동성명서의 취지는 그런 원조가 있을 것이라는 뜻인가요? 케네디, 본인은 박 의장과의 사이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미 본인이 말했습니다만 한국의 안전이 미국의 사활적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두셔야 할 것은 우리가 올해 원조 예산을 확보하는 데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박정희. 자유세계 개발도상 국가들의 자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본인의 소신을 거듭 천명하려고 합니다. 원조를 할 때도 최단 시간 내에 최대한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나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케네디. 본인도 동의합니다. 의회와 국민들도 원조가 가장 효율적으로 쓰이는 나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는 원조를 많이 했는데 낭비된 경우입니다. 실망스러운 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원조를 분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차관을 제공할 뜻은 있는 모양인데 연미 6%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를린 위기에 관해서 말씀드린다면 타협이 만족스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평화협정을 맺은 뒤에도 자유세계 측에서 베를린에 접근하기가 어려워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베를린과 월남에서 동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작별해야겠는데 혹시 떠나기 전에 본인이 요청한 원조건에 대해서 기분 좋은 답을 들을 수 없을까요? 케네디. 우리는 실천할 수도 없는 약속을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은 누군가가 본인에게 그런 기분 좋은 것을 주지 않을까 하고 기다렸는데 의장께서 월남 파병권으로 본인을 기분 좋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마도 의장께서는 미국이 우리 모두를 폭파시켜버릴 만큼 어마어마한 원자폭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용기를 얻으셨을 것입니다. 본인은 의장께서 여기 오신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떠나게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의장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정일관 대사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장에게 잘 설명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케네디는 박정희와 헤어지면서 내일 한 번 더 만나자고 했다. 이것도 예정에 없던 호의였다. 박정희는 케네디와의 1차 회담 때 원조를 요청하면서도 무작정 달라고 하지 않고 자립 의지가 있는 나라에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식의 논리를 폈다. 박정희는 농민들을 상대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자주정신을 강조하고 했었는데 그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미국에 대하여도 당당하게 손을 벌리려고 했다. 자주정신의 발양에 의한 자립경제의 건설, 자립경제에 뿌리를 둔 자주국방, 자주국방을 할 수 있어야 진정한 통일국가도 독립국가도 될 수 있다는 자조, 자립, 자주, 독립, 통일의 논리는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유지한 국가 근대화 전략의 철학적 기반이었다. 박정희는 이런 생각을 새마을운동 등 근대화 작업에 그대로 적용했다. 새마을 사업을 할 때는 가장 가난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조정신이 가장 강한 마을을 먼저 지원하여 경쟁을 붙였던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끝낸 박정희 의장은 주미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오자마자 정일관 대사가 박 의장을 위해 마련한 리셉션에 참석해야 했다. 워싱턴 주재 외교관들과 렘리처 합참의장 등 군인들이 많이 참석했다. 박 의장 일행은 도중에 리셉션장을 빠져나와 백악관 그쳐 블레어하우스로 갔다. 러스크 국무장관이 주최한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박정희는 인사말에서 본인은 미국에 와서 3가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서두를 꺼냈다. 첫째 고통은 미국과 한국의 시간 차이 때문에 오는 것이고, 둘째 고통은 환대가 너무 정중하여 서너 시간씩 부동 자세로 서 있자니 허리가 아픕니다. 셋째 고통은 수많은 기자들의 습격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지 사흘째인 11월 15일도 박정희 의장은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다. 오전 8시 정각에 케네디 대통령 군사고문 맥스웰 테일러 대장이 박 의장이 머물고 있던 대사관저로 찾아와 조찬을 함께하면서 한국군의 현 수준 유지와 현대화 문제를 의논했다. 오전 10시 박 의장은 프리먼 농무부 장관을 방문하여 국토건설 사업과 이를 지원할 미국 잉여 농산물 도입을 의논했다. 오전 11시에 박 의장은 다시 맥나마라 국방장관을 찾아갔다. 여기서는 전날 박 의장이 제의했던 월남 파병이 주로 토의됐다. 이 회담은 점심 식사로까지 이어져 계속됐다. 오후에 박 의장은 하지스 상무장관을 방문했다. 63세의 노인인 하지스 장관은 박정희가 기자들에게 불만이 많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농담부터 했다. 기자들 등살에 불편이 많다고 들었는데 좋은 예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그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검정 고양이 소상을 하나 꺼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걸 들을 테니 기자들을 만나거든 이놈을 쓰다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기자들은 말썽을 부리지 않을 겁니다. 박 의장은 선물로 받은 검정 고양이를 쓰다듬으면서 모처럼 환하게 웃었다. 박 의장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대한 하지스 장관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 의장은 오후 4시 백악관으로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갔다. 박 의장은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내년이 가장 어려운 해가 될 것 같다. 해외 차관의 형태로 특별한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 케네디 대통령은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정희가 제의했던 한국군의 월남 파병권에 대해서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월남에 대한 우리의 원조는 당분간 경제적 지원, 그리고 장비 통신 같은 부분에 한정될 것 같습니다. 이 이상의 원조가 필요할 것인가 아닌가는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는가, 자유를 위해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만약 월남 국민들이 정부를 지지하고 자기 몫을 다한다면 박 의장이 제안한 것과 같은 외부로부터의 도움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박 의장의 월남 파병 제의에 대해서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태도를 보인다. 그 2년 뒤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되기 한 달 전에 일어난 고딘 디엠 월남 대통령에 대한 군부 쿠데타와 이후의 정치 불안이 미국을 수렁으로 끌어들인다. 고딘 디엠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월남 군부의 쿠데타 모의를 알면서 지원했던 미국은 고딘 디엠을 대체할 만한 강력한 월남 지도자를 끝내 발굴하지 못하고 월남 정부를 대신하여 공산 게릴라와의 전쟁을 떠맡게 된다. 이때 비로소 박정희의 월남 파병 제의는 새로운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케네디 대통령은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박정희에게 다음 날로 예정된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의 연설에 대해서 충고한다. 기자들은 통상 그랬던 것보다는 아마도 박 의장에게 우호적으로 나올 것 같군요. 네루 총리도 곤란을 겪었고 후르시초프의 경우에는 기자들이 스탈린에 관한 질문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방문 일정은 중단할 뻔했거든요. 케네디 대통령은 1951년에 잠시 한국에 머문 적이 있었는데 사실 한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면서 이번에 박 의장께서 미국을 방문하시는 바람에 한국에 대해서 이해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케네디의 방한을 초청했고 그는 동북아시아로 가는 기회가 있으면 꼭 들르겠다고 했다. 케네디는 박 의장의 승용차까지 따라와서 작별 인사를 했다. 두 사람은 다시 만나지 못했다. 케네디가 박정희보다 6달 먼저 태어나 동갑내기인 두 사람은 16년 간격으로 현직에 있을 때 암살됨으로써 생을 마감했다는 점에서도 같은 운명이었다. 박 의장은 국무부 건물 안에 있는 국제개발처에 들러 해밀턴 처장이 마련한 다과회에 참석했다가 한국 대사관저로 돌아왔다. 저녁 7시부터 한국 대사관저에서는 박 의장이 미국 요인들을 초청한 만찬회가 열렸다. 러스크 국무장관, 하지스 상무장관, 맥나마라 국방장관, 메카나기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5.16때 박정희 소장의 쿠데타를 진압하려고 했던 당시 유엔군 사령관 맥그루더 장군,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이 참석했다. 만찬이 끝난 뒤 응접실에서는 한국 대사관 무관 안광호 준장의 딸 정숙양이 한국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다음날 박정희 의장은 대사관저에서 케네디 대통령의 경제고문인 로스토 박사를 맞아 아침 식사를 함께했다.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 출신인 로스토 박사는 후진국 개발론에 밝은 사람이었다.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하여 관심도 많고 대통령에게 정책 조언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인물이었다. 박 의장과 함께 배석한 천병규 재무장관, 송정범 경제기획원 부원장, 정일권 대사는 로스토 박사와 2시간이나 이야기했다. 워싱턴을 방문하는 외국 지도자들이 시험을 치는 기분으로 가는 곳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이다. 미국 기자협회인 이곳에서 국가 지도자들이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질문을 받는데 자유 언론에 노출된 적이 없는 후르시초프 같은 독재자들은 큰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내셔널 프레스 빌딩 13층에 있는 회견장에 박 의장이 도착한 것은 정오. 존 코스크로브 회장은 박 의장을 안내하면서 우선 방명록에 서명하도록 했다. 박 의장이 1961년 11월 16일이라 쓰는 것을 보고 코스크로브 회장은 오늘이 바로 혁명이 일어난 지 6달 되는 날이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이 빙그레 웃자 그는 또 웃으시는군요. 의장께서는 웃음을 모르시는 분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 아니군요 라고 했다. 박 의장은 웃기만 했다. 1961년 11월 16일
박정희는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군사혁명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다. 어떤 사업가도 뇌물을 주지 않고는 일을 해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관료주의가 비대하여 비능률성을 야기시켰습니다. 입법부는 국가에 대한 책임감을 도외시하고 절망적으로 분열됐습니다. 노동단체는 정치적인 악당으로 이용됐고 많은 신문이 매수되고 타락되고 또는 공산주의에 감염됐습니다. 본인도 농민의 아들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농민들이 연간 18에 달하는 이자까지 물고 고리사채업자의 마수에서 헤어날 희망도 없을 정도로 많은 부채를 지고 있는 군경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위험천만한 것은 일부 층에서 주창한 북한 괴뢰와의 협상론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산주의자들의 직접적인 침략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내부로부터 전복시키려는 공산주의자들의 흉계로 인하여 더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여러 달에 걸쳐 나는 10여 명의 혁명 핵심 세력을 확장시켜서 약 220명의 청렴하고 헌신적인 사람들로 구성된 혁명 기관 세력을 확보하였던 것입니다. 혁명 후 우리는 국회를 해산하고 노동조합 등 사회단체의 활동을 정지시켰고 언론에 대해서는 약간의 선도를 강구함이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긴급한 수로공사와 조림사업, 개간사업에 착수하여 수만 명에게 일자리를 주었습니다. 복잡한 행정절차를 시정하고 세제를 개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진흥을 위해서 자금을 많이 방출했습니다. 밀수품은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고 국민 각자는 자진해서 의복, 음식, 혼례식, 장례식을 간소화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또 오는 1월부터 시행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작성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원충년 최고회의 공보실장이 적어준 원고를 읽어내려갔다. 이 원고는 양면에 걸쳐 씌어 있었다. 박정희는 한 면을 빠뜨리고 연설문을 읽어가다가 문맥이 이어지지 않아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다. 실수를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다행인 것은 한상국 중령이 통역의 속도를 조절하여 이 실수가 외국 기자들에게는 눈치채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연설을 녹음하여 한국을 향해서 방송하게 되어 있었던 미국의 소리 방송이 문제였다. 한국 사람들이 들으면 박정희의 실수가 드러날 판이었다. 방미 선발대장으로 먼저 와 있었던 육군 방첩부대장 김재춘 준장은 미국의 소리 방송을 진행하는 황재경 목사에게 부탁하여 편집을 한 후 방송하도록 손을 썼다. 박 의장이 이런 실수를 한 것은 너무 빡빡하게 짜인 일정과도 관계가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과 두 번째 회담을 하고 대사관저로 돌아온 박정희는 만만한 김재춘을 부르더니 불평을 털어놓았다. 글쎄, 이놈들이 일정을 어떻게 짰는지 이거 뭐 수학여행 온 것도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세수할 시간도 없으니 유양수 최고회의 외무 국방위원장이 밤늦게 다음날 일정을 위한 대책회의를 소집했지만 수행원들도 녹초가 되어 심사숙고할 처지가 못 됐다. 이런 상황에서 박정희는 연설문을 한번 읽어볼 시간도 없었던 것이다. 이 실수로 해서 원충현 공보실장은 박 의장의 신임을 잃게 된다.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는 연설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한국 신문인의 투옥과 언론 자유의 탄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는가? 답. 민족일보 사건에 관해서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을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들은 공개재판 결과 신문인을 가장한 공산주의 간첩임이 입증됐다. 그들의 운영 자금은 일본 조총련을 통해 북괴로부터 공급되었으며 이들은 북괴의 지령에 따라 행동하였을 뿐 아니라 사실은 북한 정책에 따른 것이었다. 이들은 사실상 언론 자유를 남용한 것이다. 신문인이라 할지라도 국법을 어겼을 땐 처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문. 북한은 소련 혹은 중공 어느 쪽에 예속되어 있는가? 답. 나는 북괴가 소련, 중공 양쪽에 다 예속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는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 문. 한국의 민간 정치인들에게 그토록 치욕을 준 뒤에 민간 정부로 복귀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과연 그들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박 장군과 동료들은 1963년에 민간인이 되어 선거에 입후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가? 답. 민간 정치인들의 체면 손상은 자업자득이다.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군인들은 민간 정부가 들어서면 본연의 임무로 돌아갈 것이다. 양심적인 민간인들의 출마를 희망한다. 문. 한국 동란 때 유엔군은 메가더 원수의 주장대로 압록강 너머로 진격했어야 했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답.
한국인으로서 나는 당시 그 안에 찬성했으나 이에 대한 올바른 판단은 먼 장래의 역사가 해결할 것이다. 문. 각하의 견해로는 외몽고를 자주 독립국가로 보는가? 그렇지 않으면 소련, 중공의 예속국으로 보는가? 답. 사실 나는 외몽고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 외몽고도 북괴와 비슷한 처지가 아닐까 생각한다. 문. 플라스틱 젓가락 사용 이야기는 그만두고라도 목재난을 어떻게 해결하려는가? 답. 나무젓가락 금지 문제는 우리에게는 웃을 이야기가 아니다. 목재난이 하도 심해서 플라스틱 위생제의 사용을 의무화한 사정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박정희 의장은 짤막하고 군더더기 없는 답변으로서 많은 기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었다. 박 의장은 기자회견을 끝내면서 많은 외국 지도자들이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혼이 났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부드럽게 대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